자, 이제 교재 목차를 좀 보죠. 맨 앞에 목차 부분. 자, 국토개법 목차를 보시면 챕터 1 총칙부터 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이게 다 이게 틀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알면 그 목차가 머릿속에 쫙 흘러가는 겁니다. 첫 번째 챕터 1이 총칙인데, 총칙에는 용어나 계획이 가지는 법적 지위, 뭐 계획 간의 관계, 다른 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용어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용어 그냥 매년 나오니까 용어 정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챕터 2는 광역도시계획, 챕터 3은 도시군 기본계획, 챕터 4는 도시군 관리계획. 챕터 2, 3, 4에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로 수립이 되느냐 이런 걸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챕터 2, 3, 4에서 매년 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일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거나 기본계획이 나오거나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또 매년 뭐 두 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이 내용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뒤로 계속 연결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특광시군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허가를 누가 할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 되는 거고,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그 앞에 내용 계속 뒤로 연결된 거예요. 계획 2반을 이렇게 하지만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합니다. 예외로 국토부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부. 용도지구도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앞에 내용이 계속 뒤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좀 편하게 이해하고 기억을 하니까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차나 이런 건 나중에 도시개발법 뭐 이런 데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5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챕터 5부터는 이 계획 구체적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 챕터 5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종류가 어떻게 되고, 지정을 어떻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토지용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챕터 5의 내용입니다. 챕터 5도 아주 중요해요. 기본 세 문제예요. 많이 나올 땐 5문제.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매우 중요하고, 더구나 챕터 5의 내용이 다른 법이나 다른 과목에 자꾸 관련되니까 챕터 5도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챕터 6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챕터 6으로 제목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기반시설이 도시군으로 결정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시설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시설이 어떻게 사업으로 시행되느냐 이 내용이 챕터 6의 내용인데, 이 챕터 6의 내용 중에는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세부 목차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그다음에 준공검사 등에 관한 게 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7은 지구단위 계획. 챕터 7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디다 지정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안에서 계획은 어떤 내용을 수립하느냐 이런 게 챕터 7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도구역에 포함이 돼서 챕터 5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도구역이 기본이 계도, 수시 네 가지인데 입주기재 최소구역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5개죠. 계도, 수시로 밥을 먹는데 입으로 밥을 먹겠죠. 그래서 계도, 수시, 입 5개가 있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챕터 8의 내용은 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요 내용이 챕터 8.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부터 절차적인 사항,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중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공시설 귀속 문제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하는 구역이라 되어 있지만 용도 구역과는 다른 거예요. 토지 용도를 정하는 구역이 아니라 단지 허가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개발과 기반시설 서로 연동이 되도록 하려고 두 가지를 도입한 건데, 개발과 기반시설 항상 연동이 돼야 된다. 도로도 없고 상수도 하수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택만 짓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굳이 개발하고 싶으면 도로도 설치하고 공원도 설치하고, 공원은 좀 빼고 상수도 하수도 뭐 필요한, 거기서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주택을 지을 수가 있죠. 개발하려면 기반시설 확보가 돼야 되고, 기반시설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면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지정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어요. 도로가 부족한데 더 이상 도로 설치가 안 된다. 근데 거기다 계속 큰 건물만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건물의 규모라도 줄여야 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겠어, 완화 적용하겠어? 강화하는 거, 강화.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 건물 작게 지면 이제 사람이 덜 모이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죠.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을 이름대로 부담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개발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지면서 필요한 시설들, 도로도 좀 만들고 공원도 좀 같이 만들고 이러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같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8의 내용은 이걸 포함해서 같이 챕터 8의 내용이고, 여기 이제 챕터 9는 도시계획위원회, 챕터 10은 법칙 벌칙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거 거의 없고 뭐 일부 내용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부분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잘 보면 처음과 끝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방향 잡는 이 두 가지 계획들, 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리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립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행위 허가제와 사업에 관한 내용, 이 국토기부 전체 내용입니다. 틀을 잘 알면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가 쭉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토기법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법인데,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이 되지만 국토기법의 내용이 없는 게 이 내용이죠. 국토기법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따로 법을 따로 정해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으로 따로 정한 건데, 원래는 국토기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체계상 맞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국토기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국토기법에다 포함시키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만 따로 빼서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관한 것만 따로 빼서 정비법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체계는 같은 체계인데 법만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틀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중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요 내용 그대로 목차로 구성이 돼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목차 부분을 다시 보면 다음 페이지죠. 도시개발법 목차를 보면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2가 개발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챕터 3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 목차를 보면 1절의 사업 시행자부터 해서 실시계획,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판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중공검사 등 비용 부담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차는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구성하려던 세부 목차를 큰 목차로 빼든 순서는 항상 이 순서로 목차 구성이 되는 겁니다. 챕터 1이 총칙이고, 그 다음에 챕터 2는 제목은 개발구역의 지정 등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챕터 2의 내용은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수립 시기가 어떻게 되고, 수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수립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립하느냐, 그런 내용하고, 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고, 어디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정이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런 내용을 챕터 2에 담아둔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은 요 나머지 내용을 싹 모아가지고 챕터 3으로 해서 제목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몰아놨는데, 그 세부 목차를 보면 1절이 사업 시행자, 2절은 실시 계획, 3절은 수용 방식에 의한 요 사업, 요 내용을 3절로 해서 구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에 나올 사항은 이 내용이에요. 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 토지소 한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이제 더 세부 목차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4절 내용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내용, 이거를 4절로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4절 내용에는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등기 청산,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내용은 중공검사,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 비용, 그 다음에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칙 내용 중에 일부, 뭐 도시개발 특강 이런 것만 좀 일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도 이 사업 흐름만 알면 전체적인 목차가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려지죠. 중요한 건 이 틀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법이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이 내용이 담겨 있겠죠. 정비법 목차를 보면 그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2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챕터 3의 정비사업의 시행인데, 그 세부 목차가 1절이 사업의 시행 방법 등, 2절은 조합에 관한 사항이 있고, 3번은 사업 시행 계획 등, 4절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공사에 따른 조치, 그 다음에 챕터 4의 비용 부담, 챕터 5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감독, 벌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목차는 그냥 이대로 된 거예요. 정비법의 목차는 챕터 1이 총칙이고, 정비법 총칙은 용어들이 좀 있고요. 용어가 여기 또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은 총칙 공부할 하나도 없어요. 최종 목적 내용하고 용어라고는 뭐 도시개발구역이 뭐고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이거 설명한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공부할 게 따로 없는데, 정비법에는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 조합을 구성하는 거는 토의 등 소자가 구성하는데 누가 토의 등 소자냐.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죠. 어떤 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 그 다음에 시설도 같이 하는데 이 시설이라는 게 뭐냐.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 시설, 뭐 대지 등등 여기는 중요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 용어가 워낙 잘 나오니까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챕터 2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의 기본 방침부터 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내용까지가 챕터 2고, 그 다음에 챕터 3부터는 이 나머지 내용을 싹 모아가지고 챕터 3으로 해서 사업의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이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목은 사업의 시행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종류별로 방법이 다르고 시행자가 각각 다른다. 기본은 조합이지만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게 있고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 중에 그 정비사업은 기본이 조합이 한다 그랬죠. 조합에 관한 걸 2절로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이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3절 내용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 4절은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근데 실제 사업 순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하고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한 다음에 공사 시행으로 들어가요. 네, 교재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조치가 먼저 나왔죠. 그다음에 5절은 관리 처분 계획. 그다음에 6절이 나머지 내용을 싹 모아가지고 그 공사 완료 때는 조치. 요 6절 내용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준공이익을 받는 사항, 공사 완료 고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등기 청산 이런 내용이 6절에 포함이 되죠. 나머지 그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재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따로 볼 거 없어요. 뭐 비용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도 거의 안 나오고, 뭐 감독 이런 거 아예 볼 필요 없고, 보칙 내용에서도 뭐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비법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이 사업 자체에 관한 내용,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세계법이 잘 정리가 되면 세계법이 하나의 틀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잘 정리가 되면 공부의 80%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 비중은 60%지만 실제 공부할 때는 80 정도 노력이 일로 들어가요. 그 중에 국토개법을 한 50% 비중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8주 수업을 하면 4주는 국토개법, 나머지 4주 정리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80% 공부 끝난 건데 나머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 공부할 때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왜냐면 물론 여기 양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 세계법은 전체 틀을 알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전체 틀을 몰라도 문제가 풀려요. 내용은 이해할 것도 없고 뭐만 하면 돼? 암기만 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못 외우니까 문제지. 근데 외웠는데도 안 풀린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다. 이건 쉬운 문제예요. 국토개법은 다 외웠는데 도시공간 6개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줄줄 대답을 해요. 첫 번째 그러면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줄 대답하면서 문제만 나오면 답이 안 보여. 심지어 써 있는데도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간에게 해당이 되는데 안 돼요. 뭐 대답이 자신 있게 나온 분은 공부 좀 하신 분이야.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내용은 도시공간에게 해당이 안 돼요. 처음 공부하면 이게 뭐가 행위제한이나 용도지역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아주 헷갈려요. 여기 각 내용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시공간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막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천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공간에게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돼요. 하천 얘기가 기반인설이고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래서 하천 기반인설을 정비하는 거니까 도시공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외워서 그냥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은 외우기만 하면 풀려요, 이 세 가지 법은. 뭐, 예컨대, 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준주택이 무슨 법에 나오는지, 무슨 법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몰라도 그냥 풀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면서, 주택과 유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4개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돼 그냥 단순하게. 다기오노. 밤에 출출해가지고 치킨을 시켰는데 12시가 돼가는데 안 와. 그래서 전화 걸어서 따져서 다기, 오노 안 오노? 그래서 다기오노? 이러면서 지금 외웠잖아요? 바로 풀려.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것 1번 다중생활시설, 2번 기숙사, 3번 오피스텔, 4번 어린이집, 5번 노인복주택. 딱 답이 나오잖아 바로. 뭐 설명도 얼마 안 했잖아요. 한 1분도 설명 안 했는데 답이 보이잖아. 근데 지난주부터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심지어 써 있는데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외우기만 하면 그냥 쉽게 푸는 거예요. 요번에 시험 문제 29회 또 이거 나왔어요. 이거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것만 묶은 것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다기오늑이 들어가 있었다니까. 기숙사도 들어가 있었고 노인복주택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건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아 여기 써놨잖아. 주택이 아니라고. 준주택은. 응? 그래서 외운 것만 갖고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건 조금 이해는 조금만 하면 돼. 위할 거 별로 없어요. 아, 준주택은 주택 비슷한 거지 주택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하고 종류 외워놓으면 쉽게 푸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쉬운 걸 틀려. 외우기만 하면 바로 푸는 건데 왜냐면 주택법이 이제 뒤쪽에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막 아는 것도 풀고 모르는 것도 풀고 죄다 풀다 보니까 나중에 한 반쯤 풀다 보면요. 정신이 살짝 나가요. 머릿속이 하얘져. 그래서 뻔한 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냥 훤한 거 집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틀렸을까 막 이러면서 막 땅을 치고 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면 안 되고 쉬운 걸 풀어야 돼. 쉬운 거 골라서. 어려운 거 과감하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하는 얘기가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찍자. 이게 공법 목표예요. 한 문제 풀고 하나 찍고 하나 풀고 하나 찍고 하나 풀고 40문제 내내. 그러니까 언제든지 찍을 준비를 해가면서 풀어야 돼요. 보다가 좀 이상하네? 넘겨버려야 돼요. 답이 딱 보이는 게 있으면 풀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넘기고. 그래서 그 정도를 풀면 좋은 점수 나와요. 그 하나 풀고 하나 찍으면 아주 점수가 나와. 좋은 점수가 나와.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여기 이제 기본 암기만 되면 문제가 풀리는데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편하게 나오면 한 5문제가 그 기본적인 이거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법이 넓은데 그 중에 자주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 편한 거만 외워놔도 쉽게 나오면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는데 지난 29회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는 편했고요. 한 2개 정도는 풀 수는 있는데 좀 어려웠어. 고민 좀 해야 되고. 줄줄 외웠는데 그 수업 시간에 자산 전문 연결 건축이 막 줄줄 외웠는데 그거를 이제 사례 형태로 내놓으니까 좀 그냥 고민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어렵게 일부 나왔고 한 2문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뭐 포기고 이건 그냥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맞추면 다행이고 이거 맞추면 돼요. 이거 정확하게. 세 개는 정확히 맞추고 그 정도에 하나 더 찍어서 맞추면 다행이고 주택법도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기본 암기가 되면 좀 편하게 나오면 여기 5문제 풀 수 있는데 그 2문제는 어차피 버려야 돼요. 그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 29회 때는 주택법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한 3문제는 아주 편하게 나왔어요. 3문제는. 다음 중 주택이 아닌 거 뭐 이런 거. 이제 그 편한 거 확실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한 2문제 정도는 또 좀 알긴 아는데 긴가민가하고 막 헷갈리게 나왔었고 2문제는 아예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최소 3문제씩 잘하면 4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농지법은 안 했지만 하나 맞춰요 그냥.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최소 7문제 내지 잘하면 10문제 이 정도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국토개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부의 반을 국토개법에다 투자를 할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몇 개나 맞추나? 12문제 나오는데 응? 그래서 8개를 맞추셔야 돼요. 8개. 욕심내서 10개 맞추면 참 좋겠지만 10개는 뭐 쉽지가 않고 근데 국토개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8개 이상은 다 해결돼요. 여기는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어. 너무 지엽적인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럼 몇 문제 안 돼. 12개 중에서 막 지엽적이고 막 이런 문제만 뭐 6문제 막 이렇게 냈다가는 정말 어려워지죠. 그래서 한 8개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맞추고 안 되면 7개라도 7개면 정말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12 중에 반타작이 하면 6개 아니야. 거기서 하나만 더 맞추면 7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개 맞춰야지 적어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6문제 중에서 적어도 3개는 아주 편해요.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정비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몇 개인가? 14개에다가 20개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50점이 아니고 찍은 건 다 틀리나? 찍은 것도 몇 개 맞춰야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풀어서 맞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찍은 것 중에서 이제 잘 찍으면 저처럼 정말 잘 찍으면요 20개 찍어가지고 10몇 개 맞춰.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나름대로 훈련이 되면 뭐 10개는 안 돼도 6, 7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 60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20개를 정확히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20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분은 60점이 아니라 잘하면 80점도 나와요. 찍는 걸 잘 찍어가지고. 근데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찍는 요령 다 설명하는데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야. 요번에도 제가 이제 그 찍는 요령으로 1년 내내 늘상 하는 얘기가 옳은 거 찾아라 이러면
긴 걸 찍어야 되고 틀린 거 찾아라. 짧은 걸 찍어야 돼요. 시험장 가면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해볼 틈도 없이 그냥 종이 울리니까 어떤 분은 답안지 다 그냥 못 채우고 그냥 내게 되고, 근데 찍을 준비를 항상 해가면서 모르면 넘어가 버리고 신고 딱 풀고, 나머지 이제 찍을 마음이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게 보여요. 길고 짧은 것도 보이고 한다. 오늘 집에 가서 지난 29회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옳은 거 찾아라, 긴 거 찍고, 틀린 거 찾아라, 짧은 거 찍고, 딴 거 하지 말고 그거만 갖고 풀어봐요. 열 몇 개를 맞춰요. 풀지 않고 그거만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아는 거 골라서 풀고, 근데 모르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찍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좋은 점수 나와요. 이 정도 안 돼도 요거보다 좀 풀 수 있는 게 좀 줄어들어도 합격 점수 충분히 나와. 그러니까 하나 풀고 하나 찍는 게 아니고 하나 풀고 두 개 찍어도 좋은 점수가 나와요. 하나 풀고 두 개 찍고 하나 풀고 두 개 찍으면 정확히 풀리는 문제가 한 10개 되겠죠. 나머지 잘 찍으면 그냥 정 안 되면 한 번으로 세워 찍어도 50점은 넘어간다니까. 찍을 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 딱 골라가지고 딱 번호 세워서 찍으면 50점 넘어가. 요번에 합격하신 분 중에 시험장에서 푼 게 10개라는데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10개 보이고 나머지 싹 찍었대요. 65점인가 나왔어. 그러니까 정확히 푸는 10개가 중요해. 나머지는 이제 찍는 걸 잘하면 돼요. 뭐 그냥 세워서 찍어도 되고 그래도 과락은 넘어가고 유령대로 긴 거 찍고 짧은 거 찍고 뭐 이런 것만 좀 가미해서 찍으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놓고 막상 시험장 가면 그냥 모르는 거 붙들고 풀고 있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요거라든지 정확히 풀리려면 특히 앞에 이 세계법, 이 전체 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틀을 알고 틀 속에서 이해도 되고 정확히 외우면 앞에가 이렇게 정확히 이 점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외울 것만 정확히 딱 외워주면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공법이 뭐 쉬운 과목이 아니고 좀 어렵지만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다 이게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꼭 맞춰야 될 문제 그것만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가지고 공부하세요.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진도를 좀 나가죠. 4페이지에 용어 부분인데 용어는 전체 틀을 설명하면서 대충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키워드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광역 계획권. 그 한마디가 키워드라 그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다음 이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이게 좀 읽기 불편하니까 줄여서 특광시군 이렇게 읽기로 했죠. 특광시군이고 가로 안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뭐와 똑같다? 구나 같은 거로 이해하라 했죠. 그래서 시, 군, 구처럼 구가 나와 있을 때는 그 군 속에 광역시 군도 같이 포함된 거고 특광시 군처럼 구가 빠졌죠. 이때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같이 제외다. 그래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지역은 이와 같이 특광시군인데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공간구조라는 건 도시면 어디고 부도시면 어디냐, 주거지는 어느 쪽으로, 상업적은 어느 쪽으로, 뭐 공업적 어느 쪽으로 이렇게 공간구조를 정하는 계획. 그거에 따라서 도시 발전 방향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공간구조를 정하면서 공업에 관한 공간을 여기저기 많이 배치해서 산업도시가 되는 거고, 상업 지역이 여기저기 많으면 상업도시가 되는 거고, 뭐 그 공간구조에 따라 도시 발전 방향이 달라지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이 되려면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 돼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특광시군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니까
도시군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의 도시군 기본 계획. 지역은 똑같이 특광시군이고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 중에 기본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이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정했었죠. 그 중에 기본이니까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계획 하나에다가 인구, 사회, 경제, 문화, 교통, 환경 등 필요한 사항을 싹 담아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닌 거예요. 여러 지역에 관련되는 거니까 교통이 문제면 교통에 관해서, 환경이 문제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부문별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본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아니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있고 용도지구 지정하는 계획이 있는 거고 개발장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도시자연공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계획 다 별개 계획들이에요. 기반시설에 가는 계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설치에 가는 계획, 공원 설치에 가는 계획, 상수도에 가는 계획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도로 가는 계획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도로 결정하는 계획, 2번 도로 결정하는 계획.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종양 매일매일 수도 없는 계획들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 다 통틀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시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반면에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 하나에다가 인구, 사회, 경제, 문화, 교통, 환경 이런 걸 싹 통틀어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걸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거 뭐 당연하죠. 다음 4번의 도시군관리계획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한 거니까 뭐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다음 5번에 지구단위 계획도 지난주에 설명했죠. 근데 키워드는 뭐? 일부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일부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7번의 기반시설은 의미를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 시설 종류가 7가지 나눠가지고 각 시설마다 포함되는 게 많아요. 그 등으로 줄여놨는데 세부적으로 엄청 많아. 쉬운 6가지가 있어. 그거 외울 수 있어 없어? 못 외워요. 이거 외우느라고 시간 많이 뺏겨. 그러니까 하나 풀고 하나 찍기로 했잖아. 요거 나오면 찍어야지 이러면서 넘기세요. 나오면 정말 찍어야지. 그걸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8번의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설은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뭐 속여봐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 광역설은 그냥 단어만 아시면 되는데 그냥 광역, 여러 지역에 관련되는 시설 이런 의미죠. 그 지역이라는 게 특광시군이고 여러 지역이니까 둘 이상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시설들, 고속도로, 철도 이런 건 여러 지역에 걸치죠. 그런 걸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걸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죠. 인천공항은 걸친 건 아닌데 인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역이 다 함께 이용을 하죠. 그럼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역시설은 설치나 관리나 일반적인 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따로 이렇게 묶은 거고, 10번의 공동구도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전기나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해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존, 교통의 원활한 수통을 기하려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보통 전기나 가스나 통신 이런 게 다 도로 밑에 묻히죠. 다 따로따로 묻어놨다가 문제 생기면 고치려고 도로부터 파헤치죠. 상수도 공사 다 끝나면 하수도 고친다고 또 파고, 하수도 공사 끝났는데 이번에는 통신 고친다고 또 파고, 지역난방 또 그것 때문에 또 파고, 다 끝나나 싶었는데 웬 지하철 또 설치한다고 몇 년을 또 파나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도로가 맨날 파헤쳐져 있으니까 교통에 밀리고 도시 미관이 안 좋고 도로 구조가 팠다 묻었다 이러면서 안 좋죠. 그래서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공동구. 도로 밑에다가 커다랗게 터널 비슷하게 공동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도 싹 모아놔버리면 도로 팔 일이 이제 없죠. 사람이 그 공동구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팔 이유가 없어요. 공동구예요. 그러니까 공동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제
도로 팔 일이 없으니까 도로 구조가 잘 보존이 되고, 미관도 좋아지죠. 공사 안 하니까. 그다음에 교통도 원활해지고, 그게 공동구. 다음 1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다음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것도 아까 봤었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고. 13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 14번에 공공시설.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죠? 공짜가 2번 있을 때와 공짜 1번 있을 때. 공짜가 2번 있는 공공시설은 누가 사용?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됐는데, 법에서는 이제 뭐 그대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요 시설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다 주민들 사용에 제공된 시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다음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중앙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인데, 이름이 국가계획이니까 중앙정기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관련된다. 이건 뻔한 거고, 중요한 거는 포함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뭔가 포함되어 있어야 국가계획이 되는 거지. 근데 또 저소득 주민들한테 매달 생활비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인 중앙정기관에서 수립했는데 그걸 국가계획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중앙정기관이 수립했지만 그거는 국가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돈 나눠주는 건데 뭐 기반시설 포함된 것도 아니고 용도적 이해 가능성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국가가 만든 계획일 뿐이고 국가계획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중앙정기관에서 수립을 했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 계획 내용 중에는 도로 설치하는 가라는 계획이 포함될까 안 될까? 산업단지 만들 건데 당연히 포함되겠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가는 계획들이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적도 뭐 공업적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니까 그런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이제 뭔가를 바꿔요. 근데 바꿀 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반대말로 쓰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나 이럴 때는 이제 애매하게 틀리게 막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그래서 문제가 맞는 거지 틀린 거지 막 애매하게 구성될 때가 있는데, 실제 시험은 틀린 내용은 누가 봐도 틀려야 돼. 확실하게 틀려야 돼요. 이렇게 보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이렇게 냈다가는요 꼭 이의제기가 돼.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의제기 돼서 모두 정답됐던 문제가 또 포함됐죠. 그런 문제가 매년 나오다 보니까 그 이의제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리게 하는 방법이 반대말로 쓰는 거야. 반대말. 반대말로 쓰면 누가 봐도 틀려요. 그래서 전에 이게 그 지문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 확실히 틀렸죠? 근데 그 정도는 공부를 안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아니, 포함된 계획을 모아가지고 따로 용어 정의를 하는 거지. 포함되지 아니한 계획을 말한다. 벌써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잘은 몰라도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많이 맞췄어요. 근데 그렇게 또 내기는 그렇잖아. 다시 나오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 용어를 써요. 그래서 틀리게 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다른 용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반대말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됐는데 뭐가 포함됐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걸 키워드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 맞아, 틀려? 틀려요. 근데 그거는 또 찍는 요령만 조금 몸에 익히면 공부를 안 해도 맞춰요. 그 모르는 거 풀 때 찍을 때 뿐만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틀린 걸 찍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틀린 걸로 찍으면 확률이 매우 높아.
근데 그런 게 또 안 보여, 시험장 가면. 여기 딱 보이면 찍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풀다 보니까. 모르면 찍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찾아보면 보여요. 반드시 막 이런 게 보여. 보이는 순간 딱 그거 찍으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다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제 찍는 것만 잘해도 맞출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포함되지 아니한 계획을 말한다, 포함된 계획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충 잘 찍으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말이 비슷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대충 의미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구체적 의미는 챕터 5에서 공부를 하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다음 19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아까 의미를 대충 설명했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어떤 지역? 곤란한 지역.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 강화 적용. 그래서 곤란해서 강화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 속여봐야 이제 반대말로 완화 적용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강화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 다음 20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죠. 외다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된다. 외자를 보면서 또 이해를 해드릴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같이 알아야 돼요. 외다 지정하니까 중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 이거 같이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키워드 없어요.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도로 등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한다. 즉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다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단어만 아시면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그 부담시키는 방법이 도로를 직접 깔아라, 공원도 직접 만들어라. 이거는 좀 그 불편하지. 아무래도 개인들이 막 따로따로 만들다가 엉망이 되기 쉬우니까 그걸 부담을 시키는 방법이 돈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지역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을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게 아니라 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일단 용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별로 중요한 거 없는데, 3번 기본원칙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뭐 이것도 출제 가능성 낮은데 지문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밑줄만 걸으세요. 1번 내용에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다만 체크를 해놔요. 그러니까 평가를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평가한다. 이 정도만. 시도의사가 이런 평가를 못해요. 왜냐면 도시 지속 가능성, 이건 뭔 말이냐면 먼 미래를 내다보자 이런 얘기예요. 먼 미래. 이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이걸 평가하는 거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자 이런 얘기인데, 시도의사가 먼 미래를 내다볼까? 시도의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일까? 5년씩이나? 시도의사가 내다보는 기간이야 4년이요. 4년. 4년 지나면 5년 뒤는 생각 안 해. 4년까지만 다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보여줘가지고 다음에 또 뽑혀야 되잖아. 그래서 길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에 5번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인데, 이건 중요하긴 한데 이따가 세 가지 계획을 비교 정리하면서 저절로 정리가 되니까 그때 설명하면서 보고, 6번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7번의 국토용도 구분은 중요한데 챕터 5를 공부하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여기서도 생략을 하고, 챕터 8하고 10은 그 다음 페이지 8번 내용과 9번 내용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내용도 어려워요. 출제도 잘 안 되는데 내용도 어려우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싹 생략하고.
여기서 이 총칙 부분에서는 요거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죠.